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이완주 씨인가 그분이 이제 사기 신도시를 네.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지금 공약이 뭐냐면 그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택지 개발에서 사기 신도시를 안 하면 공급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인즉슨 사기 신도시 안 하겠다는 얘기는 공급을 늘릴 거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지 않습니까?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민주당 대부분의 이제 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과연 이거를 폐지할 거냐?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은 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 층에서도 이거는 쉽게 또 되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를 이제 가닥으로 하고 하지만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가 이제 남아 있으니 이거를 이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공급이 과연 잘 될 거냐? 이것도 또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이거 엄청 걸리적거리지 않습니까? 재건축에. 그럼요. 예, 이것도 이제 말이 많은 게 또 예전에 문재인 정권에서 왜 통계 조작해서 지금 소송도 걸려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통계 조작 때문에. 몇 차례 조작. 네. 그래서 그 통계 조작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재건축 초과이익이 더 많이 나온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걸려있고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폐지하자고 얘기했던 건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안 됐던 거고 전 야당에서 반대해서 안 됐던 건데 이거는 계속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하려고 한다. 스탠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저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가능하지 않겠냐. 이제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를 계속 봐야 되느냐, 대책이 안 내놓을 거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그 은행권들 이렇게 좀 불렀어요. 그 기사 있지 않습니까? 네, 대출 관련. 그게 결론적으로 이제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압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출을 이제 규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규제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대출 규제. 그러니까 제가 예상을 했던 게 대출 규제 카드가 가장 이제 현실적인 카드지 않았겠냐. 왜냐면 또 세금을 또 안 걸린다고 했었고. 그러면 대출 규제를 하니까 이게 또 추후에 나중에는 제가 볼 때 이 대출 규제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왜 15억 대출 금지 있었잖아요. 네. 15억 그것처럼 또 15억, 20억 대출 금지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어떠냐면 대출가 금지되고 뭔가 규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몸을 움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약간 좀 때를 좀 기다려보자. 그래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잠잠하고 그리고 이제 주시장이 또 요새 워낙 좋다 보니까 저도 지금 주식 투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또 배 져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지금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또 주식 투자로 좀 많이 좀 기운 것 같기도 해요. 또 이제 많이 지금 3천 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좀 약간 폭풍 속의 고요? 약간 잠잠한 그런 분위기다. 분위기고 사람들이 약간 좀 관망세로 좀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향후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재건축 재개발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가 과연 폐지되냐 마냐, 그 다음에 대출이 뭐 전면 금지냐, 일부 금지냐, 아니면 뭐 지방은 활성화시킬 거냐. 왜냐면 지방하고 그 서울 수도권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 강남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해서 한다 하더라도 한 게 꼭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제 지방같이 같이 규제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투트랙으로 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상황은 좀 약간 잠깐 일시 멈춘 상태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시장 상황. 네. 실제로 현장에서는 네. 중개업도 네. 하시니까요. 상담도 많이 하시니까 실제로 지금 강남하고 네네. 서울의 주요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잠잠한 것 같아요. 예, 잠잠하고 이제 일부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은 뭐 이미 다 움직였었고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신문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실거래가 이제 한 달 전에 찍히는 거니까 막 고가긴 한데 지금은 조금 잠잠한 느낌? 잠잠한 느낌이고 간간히 이제 거래는 되겠죠. 왜냐면은 물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간간히 이제 그런 거 한두 건 거래되는 거 외에는 좀 시장은 약간 좀 관망세로 좀 들어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부의 해법은 뭐냐면 공급 확대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데 답이 있나? 그러니까 서울 집값 고공행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네. 지금 사실 강남하고 서울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지방은 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집이 1년 6개월인가 2년이 안 팔린다고 이렇게 막 지금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집이 안 팔린다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전부터 서울 수도권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계속. 엄청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잖아요. 몇 년 됐죠? 몇 년 됐어. 네. 근데 이런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그 취득세가 계속 지금 중가니까 똘똘한 채로 더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똘똘한 채 가려면 그 지방에 한 채 있어서 취득세가 8% 12% 돼야 되니까 이거 팔아야 되니까 그럼 싸게 물건을 내놔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더 싸게 내놓는 거예요. 그래도 또 안 팔리니까 그냥 계속 이거를 막 급하게 급매로 던지는 거고 내가 살려고 하는 아파트들은 이제 이거를 팔아야지 8% 12%가 아니라 일반 세율인 거니까 이것도 무시 못 하니까 사람들이 그 취득세가 중가가 폐지가 돼야지 똘똘한 채로 안 간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도 1주택자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다 1주택자로 다 가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1주택이 80%니까 양도세도 측면에서 제일 유리한 거잖아요. 고가주택은.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똘똘한 한 채 고가주택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이렇게 트렌드가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제가 이거를 풀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풀어야 된다고. 근데 푸냐고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잖아요. 아예 그냥 그대로. 그럼 취득세 중과되니까 기존 주택 빨리 처분해야 되고 더 그 서울이나 이제 강남으로 가야 되고 그럼 이게 풀릴 때까지 이 양극화는 지속이 된다. 되는 거죠, 계속.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지방을 그러면 그 지방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 그나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온 게 공시지가 2억 이하 취득세 중과 완화 그게 그나마 있는 건데 그게 그거 갖고 지방이 완전히 해소가 되려면 아직 멀었고 예전에 그 지방 살리기 위해서 뭐 양도세 한시적 면제 이런 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취득세 그때 중과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방을 살리려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줘야 되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근데 그런 거를 지방을 살려야 되는 그런 제도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깜깜무소식이고 대출 규제 카드만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고 대출 규제도 과연 지방까지 같이 대출 규제 카드를 막아버리면 실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방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 도대체 뭔 피해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책 입안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냐?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은 지금 관심 받게 아예. 안중에도 없죠. 지금 저 어떻게 25만 원 줄까? 네, 어떻게 맞아요. 해야 극적인 효과를 낼까? 그 쪼갠 거 맞아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맞아. 이따 얘기해. 관심이 없죠, 지금. 그래서 고심이 깊기 때문에 정부의 해법이 따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중과 완화가 되고 하지 않는 한 그냥 이대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뭐 미분양 뭐 혜택을 주거나 뭐 예전에 뭐 그저 한시적 뭐 비과세 면제라든가 이런 양도세 면제라든가 이런 혜택을 돼야 되는데 네. 안 될 거야, 안 될 거.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 얘기는 좀 뒤에 얘기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까 이제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에 안 한다. 그러면 서울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되는 건데, 네. 그럼 이런데 아무래도 속도 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성산시형. 성산시형이나 이제 뭐 미미삼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런 재건축 단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계속 갈 거다. 이런 데는 계속 갈 거다. 그래서 이런 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괜찮고 여기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또 많이 얘기했던 지역이기도 엄청 얘기 하고. 많이 나오고 네, 질문도 그래서, 엄청 네네. 많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데는 또 성산시형이나 이런 데도 이제 문 초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속도가 빨라지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신축 그죠 신축들도 이제 계속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는 아직도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다. 강남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고 또 이제 새 아파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어요. 양천 신월시형 아파트도 있네요. 여기도. 이제 신월시형 아파트라고 예전에 저 살던데. 모르는 네, 동네입니다. 네, 신월동에 있어요. 그 양천구에 신월시형 아파트. 여기도 되게 오래됐는데 입지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목동이랑은 멀지 가깝고 신월동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신월동은 아시다시피 그 단점이 뭐냐면 비행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신월동 고강동은 어쨌든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관심.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여러분 다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꼭 이런 데를 당장 들어가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관점을 설명드려요. 관점을. 그럼 앞으로 어디가 더 움직일 것이냐. 그러면 이제 이런 재건축 단지들, 이런 단지들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똘똘한 한 채를 대출을 많이 받아서 한 채를 사서 그거 빚을 갚고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첫 번째 방법. 그게 많이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출 많이 받아서 이제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아라.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재건축 아파트 사고 사업시행인가 난 이후에 대체주택 비과세를 활용해서 2주택 비과세를 받는 방법도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채지만 비과세 받아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고 나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대체주택 비과세 사서 1년 거주하고 또 여기 들어서 살면은 비과세 받는 전략. 네. 그렇게 해서 자산을. 그러면 이런 거를 하려면은 돈을 올인해서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겠죠. 좀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2주택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 있고. 양질의 재건축을 투자하는데 돈이 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단계를 좀 낮추는 거지. 낮추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경우 케이스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막 이거를 막 올인해서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돈이 좀 자금이 있는데 약간 남겨놓고 이렇게 대체주택 비과세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대체주택 비과세라는 게 금액이 상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작은 거 하면 돼요. 뭐 좀 작은 거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과세 받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이런 전략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사게 되면은 관리처분 인가 난 건 이게 조합원이니까 이게 관리처분 인가 사면은 좀 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되게 길게 늘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 채를 사고 관리처분 인가가 난 주택을 사게 되면은 입주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3년 이내 팔아 비과세 되잖아요. 3년 이내. 근데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났으면 요거를 그 입주권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입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완공 때까지 완공을 하고 여기 입주를 하면 완공 후 3년으로 바뀌어요. 비과세가. 그러니까 최대 그게 이게 그 관리처분 인가 나고 나중에 입주가 완공이 되는데 이것도 3년. 거기서 또 3년이면 6년, 7년 정도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것도 정말 무시 못하는 게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이거를 내가 입주를 만약에 여기 한다고 하면은 기존 주택을 어마어마하게 오래 갖고 가도 비과세가 되니까 그게 또 어마어마하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1주택 때 1대1의 상급지로 이동은 힘들다. 내가 마포를 팔고 강남 가기가 쉽냐 어렵냐 했을 때 어렵잖아요. 진짜 힘듭니다. 어렵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두 채를 가야 되거나 아니면 강남이 더 많이 오르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이 오르는 거를 좀 더 따라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두 채 전략으로 하게 되면은 강남이 한 채 오르는 것보다 마포나 송동구 두 채 오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수월하게 강남에 갈 수 있는데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게 세금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세금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좀 길게 잡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대체주택 비과세 그런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각각 혼인 전이라고 하면 각각 한 채씩 가져서 비과세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똘똘한 채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를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 뜯어먹고 산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남 살다가 생활비가 안 되니까 분당 가는 거예요. 분당 갔다가 또 용인 가는 거예요. 용인 갔다가 또 뭐 자꾸 밑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윗세대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강남 사셨던 분들이 다 분당 많이 내려왔어요. 그 차익으로 또 이제 생활비 썼던 거예요. 생활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분당 왜냐면 생활비가 안 되니까. 그 수준을 또 유지해야 되고. 그럼요. 생활 수준을 또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남에서 밀려난 이유가 강남 살다가 분당 갔다가 밀려났던 이유가 그 한 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채. 뭐 모든 사례가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강남을 한 채를 만약에 마련했으면 그거를 제가 있어 항상 보조 로켓 달라고 하는 의미가 보조 로켓을 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조 로켓. 그러니까 이 하나를 더 추진력 있게 하려면 보조 로켓을 달아라. 그러니까 그게 2주택 전략이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3주택, 4주택 전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저도 강남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조 로켓이 많이 있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많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화성 갈 수 있을 정도로 보조 로켓이. 화성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거는 월세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것도 이제 현금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또 은퇴 전략인 거예요. 은퇴 전략.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그 최상급지를 지키려면 항상 보조 로켓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너무 많이 그 대출을 활용해서 너무 많이 받으면 요거를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더라. 네, 그런 얘기야. 그래서 팔고 계속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지의 확정지를 안 떠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보조 로켓을 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제가 또 팁을 드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정적이 더 확대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예상지가 어디냐면 강동구, 그죠? 마포구, 마포, 용, 송동구, 성동. 뭐 과천 정도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지역 밖에 있는 지역을 사세요. 그러면 한 단계 더 앞서가는 거지 우리는. 그럼 과천 다음은 어딜까 하면 뻔하잖아요. 그렇지. 사실. 그렇죠. 그다음 뭐 영등포구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강서구도 당장은 안 묶일 것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 같으면 한 단계 더 앞을 보고 이제 지금 광진구나 이런 데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말고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금천구나 뭐 관악구나 뭐 영등포구도 이제 여의도 일부 지역은 이제 재건축이긴 하지만 영등포구도 뭐 당상동도 있고 그죠? 양평동도 있고 그렇죠. 그런 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강서구도 있고 마곡시구도 있고 그런데 그다음에 목동의 일부 이제 재건축이 아닌 지역들 양천구 중에서 뭐 네. 그런데도
나쁘지 않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앞서가자. 우리는 너무 앞서가는 것도 안 좋은데 반발짝만 빨리 가자. 요 타이밍에 보면은, 근데 요런 지역들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요런 지역들을 그렇게 많이 올랐냐?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 그래서 아직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늦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제 내가 좀 재건축 재개발이 조금 약간 정부에서도 뭔가 좀 활성화 시키려면 뭔가 좀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약간 변동성이 크지만 아까 그런 재건축 단지를 가시든지 아니면 이런 지역들 중에 신축을 가시든지 아니면 이런 지역들 중에 좀 구축 10년 이내에 그나마 10년 이내에 너무 오래된 구축 말고 좀 10년 이내에 아파트로 가실 건지 요거는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 거고. 그리고 이제 대출이 만약에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뭐 15억 대출 전면 금지, 20억 대출 전면 금지 그러면 이런 지역들을 전세 끼고 사는 수요가 또 늘어날 거다. 왜냐면 어차피 이런 데는 대출 전세 갭 투자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뭐 미리 선점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민주당 정부에서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은 지금 그렇게 하는, 근데 그러면 공급을, 그죠?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공급은 3기 신도시도 안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공급은, 그러니까 아마 유부지 확대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유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뭐 송동구 지소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개발해서 주상복합이나 이런 걸로 하겠죠. 뭐 유부지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자면 도대체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건지 립서비스만 그렇게 하는 건지 좀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지역들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재건축 단지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들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는 오히려 강남 상구랑 용산 같은 경우는 재건축도 좀 많이 올라서 그런 데는 오히려 새 아파트가 더 저평가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제가 그때 강남 상구랑 용산에 재건축 단지들 많이 안 올랐을 때는 이거 저평가이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 차라리 하셔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새 아파트가 오히려 좀 싸 보이는 거예요. 저평가된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강남 상구나 용산에 가실 분들은 새 아파트로 가셔라. 그리고 지금 어차피 토지 거래니까 재건축 단지 사는 것보단 새 아파트 사는 게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 재건축도 물론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지만은 그래도 새 아파트로 지금 당장이 오히려 좀 저평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새 아파트 말씀하시니까 네. 건설사들도 알잖아요. 이제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네네. 지금 관심이 붙었구나. 네네. 사지 못해서 안달이구나라는 네네. 거를 네. 어느 정도 감지를 해서 분양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예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뭐가 발표났냐면 태양광이 의무화되는 거예요. 태양광? 태양광. 예. 누가 생각나는데 한번 갑자기 기사 한번 보실까요? 민주당은 참 희한하죠. 태양광 엄청 좋아하잖아요. 되게 좋아요. 예. 원자력 배제하고 원자력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문재인 때 원자력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지금 그다음에 원자력 수요가 어마어마한 이유가 지금 AI의 전력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두산이나 이런 데도 예전에 한 10년 전에 와이프가 주식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이제 빚을 보는 거예요, 이게. 빚을. 그래서 두산도 10년 전에보다는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빚을 보는 시대가 왔는데.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세계랑 역행해서 지금 태양광 지금 이것도 하는 거잖아요. 의무화하게 되면 분양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겠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실효성 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거. 이 효율이 되게 안 좋아요. 되게 떨어지는 걸로.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장마도 많이 오고 네. 그리고 이거 태양광 패널 이거 나중에 다 쓰레기 되는 거고 그거는 어떻게 산림 훼손하고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의무화된다 앞으로. 그러면 분양가는 더 오를 거다. 자, 그러면 역으로 이거 태양광 의무화 전에 샀던 아파트들 중에 분양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메리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들 중에 싼 거. 저 같으면 그런 거 빨리 살 것 같아요. 저가 매물해서.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다, 적다 이거죠. 6월 30일부터 친환경 주택 세 네. 기준이면 네네. 그 전 거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아파트들은 이제 상관없는 거니까 그 전에 뭐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그런 거보다 생각보다 좀 더 오른 지역들. 앞으로 이거 태양광 이제 의무하면은 이제 제가 볼 때 수도권이나 지방도 분양가 자체가 34평 한 7, 8억 될 거예요. 어디든. 7, 8억. 어차피 인건비나 자재비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네. 거기에 이것까지 포함이 되면은 7, 8억. 그러면 지금 뭐 그거 이하인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신축 중에. 네. 그런 거 다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보셔도 돼요. 나중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장난 아니다 진짜. 2, 3년 후에는. 한강벨트 이제 올랐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항상 기사는
과거의 얘기다. 과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백미러입니까? 그렇죠. 백밀러. 한 달 전, 20일 전 얘기고 지금은 약간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갭매우기 한창이고 상승폭 최대 확대, 그다음에 양천, 동장, 광진구 등 안감 벨트가 상승을 주도했다. 그다음에 중저가로 매수세가 확산하고 있다. 이제 이런 트렌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옮겨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런 지역 외에 요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동작구나 영등포구나 뭐 강서구나 양천구 요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노원구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도 조금 다음 타선에 될 수 있으니 그런 데도 좀 관심 가져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갭매우기 기대 큰 단지인데 이런 것도 다 좋은 얘기고, 이제 한신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이 굉장히 가깝고 네. 또 목동 아파트랑 이제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런 데도 나쁘지 않다, 이런 또 얘기인 거죠 뭐. 그래서 이런 데 보면은 기사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또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목동 재건축도 요새 속도가 좀 붙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동 재건축은 워낙 대지 지분이 많고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괜찮게 보고 있고, 이제 여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이기 때문에 내가 2년을 실거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빨리 하셔라, 이런데. 또 늦지 않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해서 이런데. 그 다음에 재건축, 물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또 가격 오르는 게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역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새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목동 얘기를 꼭 한 번씩은 하시네요. 그렇죠. 예, 지역이 나쁘지 않으니까. 예, 또 강남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목동도 좀 따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여긴 또 사업성도 있고, 또 어쨌든 목동도 재건축만 되면, 새 아파트만 되면 학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동네이긴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질만 하다. 예. 계속 제가 이제 좋은 지역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에 새 아파트를 하셔라. 그 태양광 전에 그런 거 아직 기회 있다.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뭐 한 2억이면 산다. 투자금 2억이면 이런 2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근데 2억도 없다 만약에 혹시, 그럼 지방 가셔라. 1억. 1억 미치다. 준수도권에서 어떻게 쇼부 안 되겠습니까? 그럼 준수도권 가야 돼요. 준수도권 가서 찾으면 돼요. 1억 미만도. 그렇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겠지만, 이게 어쨌든 이제 진짜 돈이 없거나, 그죠? 네. 빨리 서울이나 강남에 내 집 마련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닌 경우, 이런 것 때문에 걸리적거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가능하다.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큰 것도 큰 거지만 작은 것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수익률 면에서는 큰 게 훨씬 낫긴 하죠. 무조건 강남.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돈을 모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지금 잘 찾아보면, 이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현금을 갖고 있지 말고 그 돈을 뭐 주식을 하시든, 뭐 비트코인을 제가 잘 모르니까, 아니면 뭐 대출을 좀 활용해서 이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아파트를 하시면 된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벼락거지 2가 될 거다. 시즌 2가 될 거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최근에 이제 주공 5단지가 그게 건축심의가 통과가 되더라고요. 40억. 근데 뭐 이것도 뭐 재건축 되면 그 이상 갈 수 있는 단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장미 1, 2, 3차도 이제 대단지 형성되니까 이쪽에 괜찮을 것 같고, 잠실 주공 5단지가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그때 왜 그 임대가 뭐 한강뷰냐 아니냐 뭐 했는데, 어쨌든 건축심의가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여기도 이제 탄력을 받을 것 같고, 이제 추진력 있게 이제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 근데 이런 데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런 데가 엄청났으니까, 지금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공급 가뭄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런 가격 상승이 좀 불을 보듯 좀 뻔한데, 그게 이제 당장은 아니고 지금 약간 멈춰서기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잔금 치료나 이런 데 좀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까 약간 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거죠? 올해 하반기에 아파트 입주 심한 가구인데 2015년 이후 최저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된 거예요. 누적이 된 거고, 재건축 재개발 계속 막고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공급이 없으니까 앞으로 그렇고, 지금 금리는 계속 인하되거나 낮아질 가치가 있고, 참,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못 팔잖아요. 그러면 대출 금리는 좀 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일반 대출 받으신 분들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도 피해를 보는 이유가, 아니 대출을 해서 예대 마진 하는 게 은행의 본업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은행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실수자들도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것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도 어쨌든 대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집이 매매가 안 되니까, 거래가 멈추니까, 취득세 양도세도 안 일어나니까 정부도 손해인 거예요. 어쨌든 다 손해인 거예요. 다 손해. 모든 사람이 다 이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손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를 또 가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냅둬도 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좀 퍼지게 하려면 취득세 완화해야 된다. 계속 취득세 완화해야 되고 양도세 중과도 내년 5월 9일 해서 계속 또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아예 없애야 된다. 양도세 중과도 그냥 없애야 되고 취득세 완화 양도세 완화, 그 다음에 종부세도 너무 1주택자만 유리하게 그냥 이것도 완화시켜야 돼, 다.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퍼진다, 그냥. 퍼지면 그냥 냅두면 된다, 알아서 시장에. 냅두면 되는데, 안 할 거로 보여지는 거죠, 뭐.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데 그런 얘기 부동산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주식 얘기만 하자, 네. 우리. 여기 국무회의에서는 이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이제 이런 흐름이 계속 되는 거고, 뭐, 자산 가치는 뭐 계속 오르는 거죠, 뭐.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르는 걸로 보여지고,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오르는 거죠, 뭐. 그래서 저는 그냥 돈이나 많이 벌려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냥 돈이나 많이 버세요, 라고. 이것도 정말 웃긴 게, 요번에 조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그 뉴타운 직전 도로에 도로 부지를 매부, 이게 사실 고수들만 하는 투자거든요. 도로 투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왜냐면 이게. 입주권 나오는 예. 도로. 근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사실은 되게 위험해. 저도 도로 투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제 이분이 선수. 완전 선수야. 그 한남뉴타운 지정되기 직전에 도로를 딱 사가지고, 근데 도로니까 종부세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건 주택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네? 나 도로 샀다는데 뭐, 그죠? 그 옛날 아이언뉴타운에 딱지라고 왜, 무허가 건물 네. 알죠? 그거. 그러니까 그런 거 사고 또 그것도 되게 선수들만 하는 거예요, 선수들만.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겁나서. 저도 안 한다고요, 저도. 그런 투자 안 한다고요. 저도 도로 부지를, 제가 부동산 투자 20몇 년 했지만, 도로 부지 해서 뉴타운 딱지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고수도 하기 힘든 거예요, 진짜로. 그렇죠. 특히 이제 이게 경매하고 결합이 되면 네네. 진짜 고수들끼리 싸우거든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 갖고도 일단 조사를 해야 그럼요. 되고 엄청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고 이런 거는 배워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조윤 후보자가 배우자가 보유했던 보광동 도로 부지라는 얘기죠. 와이프 이름으로 산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해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청년 결백하고 그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얘기해줘도 뭐 모르잖아 사실은. 도로 부지 한다는 게.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땐 내부 정보 아니면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내부 정보. 근데 저나 종훈 씨나 후레이나 우리가 내부 정보 이용하냐고. 저희는 내부 정보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제가 이제 통찰에 의해서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뭐 내부 정보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이런 거는 반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저희는 반칙 쓰지 않잖아요. 그냥 제 돈 갖고 제가 리스크 안고 투자를 하는 거고 이런 분들은 반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거의 99% 내부 정보 활용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사실.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 원래 부동산 업을 네.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이 고위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가가지고 네. 도로를 산다고? 그렇죠. 주택도 한남뉴타운 핵심적에. 주택도 아니고? 맞아요. 예. 그래서 요거 나중에 그 도로 해서 나중에 입주권 받지 않습니까? 그냥 3, 40억 버는 거예요. 4, 50억. 냄새가 많이 난다. 아주 많이 난다. 네. 그러니까 이거 부동산 투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위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냐. 일반인들이 했다고 하면은 저는 박수 치고 싶어요, 진짜. 본인이 노력해서 공부하고 리스크 안고 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저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내부 정보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는 고위 공직자가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큰 문제가 되고 이것도 이제 외교부 장관 지금 후보자니까 뭐 좀 문제가 있는가 아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갖고 왔어요. 퇴직금을 받아서 20%를 받았잖아요. 그거 아니면 중간정산이라고 해서 왜 집 사고 할 때 왜 절반 정도는 중간정산에서 집 사는데 보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야. 막히는 거야. 그냥 연금으로만 받는 거예요. 퇴직연금으로. 그리고 이 운용을 국민연금처럼 따로 이제 기관에서 한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왜 그럴까요? 자기 쌈짓돈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쌈짓돈. 쌈짓주머니. 국민연금도 쌈짓돈처럼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금 한 번에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말은 뭐 국민들의 뭐 연금 생활을 뭐 하겠다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쨌든 요것도 좀 말이 있다. 지금 다 뭐 지금 난리예요, 난리. 사실 관심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돈으로라도 서울 내 등기 쳐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실거주 해야 하는 사람은 갭투도 어려울 듯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갭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한정돼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강남, 상구나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근데 이제 그런 지역들 중에 뭐 광진구나 이런 데도 토지거래 허가가 되면 또 그 외 지역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기다리면 바로 강남에 입성할 수 있는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은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좀 더 돈을 좀 불리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리셔야 된다고 하면은 좀 기다리면 또 멀리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 뭔가 좀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뭐 그러니까 주택수나 상황.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본인이 얼마 한도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아까 기존의 주택도 봐야 되고, 내가 만약에 강남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대기 자금이 충분히 있다. 그런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또 풀릴 때가 있으니까 그때 바로 사야 되니까 준비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뭔가 또 투자를 해놔야겠죠. 수지 상현 구축에 살고 있는데요. 네. 하나를 더 전세 끼고 매수하고 싶은데 네네. 수지에 하나 더 살까요? 아니면 수원 재개발을 할까요? 그것도 이제 매물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같은 지역에 이제 두 개를 하는 거는 약간 분산 투자 면에서는 좀 안 좋다 보이는 거고요. 수원 재개발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사게 되면은 이게 비과세 기간이 엄청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6년, 7년. 그러면 이제 2주택으로 이제 비과세 한도를 최대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에서 봤을 때는 수원 재개발도 나쁘지 않은 거죠. 그 설명을 듣고 아마 질문하신 걸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 상황이 다 달라서. 달러 환전 적금은 비추하시나요? 원화 싹 다 달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환율이라는 게 약간 변동폭이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환율이 이제 우리나라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확률은 상승하니까 달러 갖고 있는 게 유리한데, 이게 뭐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그거를 뭐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이제 좀 준비해 놓자 이런 얘기 측면이지, 뭐 지금 당장 모든 돈을 뭐 달러 베이스로 바꿔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보면은 좀 이제 환율이 좀 떨어질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이거 달러 자산은 내 이제 보험 형태로 조금씩 준비해 놓으셔라. 그러니까 내 자산에 얼마, 포트폴리오에서 얼마 정도는 달러 자산을 좀 비중을 늘려 놓으셔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바꿔놓으라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전 재산 다 팔고 뭐 대출 막 땡겨서 달러 사세요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이해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 두 채 국평 보유 중인데요. 네. 앞으로 가져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고견 여쭈어봅니다. 조정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강남권에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내년 5월 9일까지만 일반 세율인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가가 20% 더 붙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사실상 그렇게 된다고 봐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되겠죠?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 두 채 중에서 양도 차익이 적은 거, 그러니까 덜 뚫뚫한 한 채를 처분을 하시고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양도세 중과되면은 20%면 사실 못 팔거든요. 45%에 25% 더 플러스하면 65%인데 65%면은 파시겠냐고요. 양도세 가뜩이나 중과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내가 자녀가 있으면 자녀한테 뭐 증여를 한다거나, 증여세 대고 증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팔고 뭐 자녀 앞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게 되거나, 나눠준다거나, 아니면 요거를 뭐 해서 조정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 또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조정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뭐 광진구에 있는 새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 성수동에 있는 새 아파트를 뭐 전세 끼고 사는 것도 뭐 나쁜 전략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도세 어차피 내고 2주택으로 가는 거니까, 취득세도 어차피 일반 세율이니까 뭐 그런 전략. 그 다음에 좀 돈이 남는다고 하면은 뭐 월세 받는 거 좀 세팅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다양한 거예요. 이것도 다양하게 어떻게 이제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단편적으로 이 댓글만 보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상담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광명 매물 많은데 상승 여지가 있을까요? 광명 마이너스 피 붙은 거 다 사라졌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네네. 내년 초에 실입주 계획입니다. 현재는 부평구 네. 북의 택지지구 아파트의 대체주택으로 21년 고가 매수해서 네. 실거주 중입니다. 네네. 내년 초에 실거주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데 네. 구축에도 온기가 돌까요? 그거를 이제 팔고 광명 온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좋은 전략이에요. 좋은 선택이에요. 그거는 빨리 그렇게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네, 팔려야죠. 그러니까 그게 팔려야 되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제가 올 초에 이제 강남을 사라고 많이 상담을 했었어요. 강남을 빨리 사시라고. 근데 그분들이 안 팔려서 못 샀거든요. 안 팔려서.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냥 지금 5천만 원, 4천만 원 싸게 파는 게 이득이다. 내 거를 그냥 빨리 쳐고 빨리 강남 사는 게 이득이다. 근데 그때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1억이라도 금매로 던지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그 팔고 만약에 강남에 왔으면 엄청나게 5천 1억 해도 매수할 그렇죠. 수 있었다면. 그렇죠. 매수 근데 됐거든요. 매수가 돼서. 그래서 지금 좀 약간 후회하신 분들 계신 거예요. 그때 좀 싸게 팔 거야. 근데 지금도 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점을 달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상급지로 이동하려면 내 거를 끝까지 지킬 게 아니라 그냥 5천만 원 1억 싸게 파는 거예요. 그냥 파는 거예요. 그냥 팔고 빨리 와야죠.
빨리 갈아탈 거면. 근데 그걸 못 파니까 못 갈아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듯이 1대1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걸 더 싸게 팔고 더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이게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약간 텀을 두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해서 아까 한 채 더 사고 이게 두 채니까 이게 좀 올라주는 게 이게 좀 덜 오르더라도 두 채니까 이게 양으로 승부하는 거잖아요, 양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정리하면 조금 더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부평 팔고 광명 사는 거는 저는 찬성. 시기도 괜찮습니까? 연말? 연말 괜찮아요. 왜냐면 입주 물량이 아직 많이 있어서 그때 되면은 좀 그러니까 광명이 제가 볼 때 입주 물량 때문에 계속 눌려 있을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눌려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매수하기에는 적합하다. 근데 이제 최고점에 사셨다고 했으니까. 부평을. 그쵸. 그러니까 부평을 손해보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렇죠, 그냥 그렇죠. 예. 가야 된다는 거죠. 광명이 낫다는 거죠. 네, 갈아탈 거면 당연히 광명이 낫죠. 부평보다는 당연히 상급지로 가는 게 맞죠. 광명 매물이 많은데 상승 여지가 저는 장기적으로 있다고 봐요. 소형 평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광명 뉴타운 17평. 그러니까 이게 그 25평, 최소 25평 이상이 돼야지 올라요. 그러니까 강남권 일부만 17평 이런 게 오르지. 심 교수님이 해보니까- 소형 평수라도 사라고 했거든요. 돈이 정말 없으면 돈이 정말 없으면 사시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25평. 저도 소형평형이 있잖아요. 네. 그 의정부에 하나 있잖아요. 올라요? 오르긴 하는데 어. 그렇게 많이 안 오르더라고. 재미는 25, 없지만. 근데 오르긴 해요. 오르긴 하는데 25평, 34평에 비해서 그렇게 오르는 폭은 적더라. 아무래도. 그래서 최소 25평은 가라.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돈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7평, 18평 하시는 게 맞다. 저도 소형평이 있지만 근데 대신에 소형평은 장점은 뭐냐면 그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전세가 간주임대료가 그 면제가 돼요. 포함 안 되는 거죠. 네, 포함 안 되는 걸로. 그게 내년인가? 그게 물론 기한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전세로 놓으면은 또 간주임대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0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채인데요. A주택을 먼저 샀고 네. B주택을 샀습니다. 네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구간이 지나서 네. A주택을 일반 과세로 털고 네. 네. B주택을 비과세로 털려면 네네. A주택을 팔고 나서 B주택을 얼마나 들고 있어야 비과세가 아니 되나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예전에 그 문재인 정권 때 1주택 되고 나서 2년 지나야지 비과세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잠깐. 예.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팔아도 비과세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양도차익이 적은 거 먼저 팔고 바로 팔아도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전 규정이랑 헷갈려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파셔도 됩니다. 배급제 빚탕감 정말 어지러지합니다. 요즘 부동산 주식 자산시장 상황이 화려하던데 대표님 어떻게 투자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한전 네네. 수익 잘 나셨고 네네네. 저 요새 주식 많이 하고 있어요. 네이버. 그래서, 네이버는 팔았어요. 네. 굉장히 좀 네이버는 팔고 수익 내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팔고 수익 많이 보고 팔고 두산도 팔고. 두산은 진짜 오래 들고 계시네요. 끝까지 네, 들 네. 두산은 팔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또 다른 거 사요. 그것도 한 70% 나요. 수익 나가지고 그것도 팔고. 그러면 네. 한전에서 3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7천.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1억이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고기를 그 정도. 사달라는. 그 정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금이 그 주식 저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식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 갖고 있고 해외 주식 일부 팔았고 요새 주식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이제 저도 좀 기회가 있는 게 그 의정부에 있는 것만 처분하면 나머지가 보니까 다 수도권 외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도 뭐 서울 핵심 지역을 하나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이 있어도 이제 공시지가 지방이잖아요. 지방. 그러니까 경기도 뺀 나머지 지방의 공시지가 2억 이하랑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0일 이전에 산 오피스텔이라 주택수에 포함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내가 살 집은 있으니까 조금 더 서울 쪽에 핵심 지역에 더 하나 더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왜냐면은 이제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의정부에 있는 걸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팔고 이제 나머지 제 여러 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 받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게 이제 공시지가 2억이 돼 버리니까 2억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 면에서는 또 이제 또 룸이 생긴 거예요, 룸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해서 하나 더 살까 아니면은 돈을 더 모아서 건물을 하나 이번에 건물 투자 좀 해볼까 좀도 관심이 있는데 건물 투자는 이제 대출을 좀 많이 일으켜야 되니까 저랑은 좀 약간 안 맞잖아요. 약간 저는 약간 대출을 좀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해서. 그렇죠. 네, 조금 그래서 무겁죠. 네,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이것저것 고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사실은 월세를 꽤 많이 받고 있어서 그죠? 월세 받는 게 돼서 굳이 뭐 건물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긴 있어요. 대출 많이 받아서. 그래서 뭐 하다 보면 그거 이제 정리하고 뭐 아파트 하나 더 살까 뭐 이 정도인데 확실히 아파트 투자가 더 재밌고 저는 맞지. 사실 주식 투자는 은근히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저도 계속 맨날 들어가시죠. 보게 되고 그래서 제 성격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제 부동산 투자는 그냥 사놓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주식은 저도 이제 들여다보게 되니까 좀 정서적으로는 좀 많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그래도 어쨌든 뭐 그래도 성과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공부하면 할수록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이게 저 주식 투자는 막 이렇게 막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공부하니까 그래도 좀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관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 근데 그런 관점들을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무료로 여러분들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무료로.